오늘은 부자 미국 가난한 유럽의 저자이신 손진석 기자님을 모시고 유럽과 특히 프랑스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는 인사이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최근에 체코 두코바니 5, 6호기 원자력 발전소 수주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프랑스를 꺾고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경사가 났는데 기술력이나 가격 같은 요소도 있었지만 특히 프랑스가 핀란드에서 원자력 발전 공사 기간을 13년을 지연시킨 점이 고려되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상하게 한국이 어떻게 13년을 약속한 날짜에서 지연시킬 수가 있나, 이거 가짜뉴스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의아할 수 있어요. 한 1, 2년 늦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쵸. 뭐 그렇게 많이 늦어지는 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원전을 만드는 그런 건설 과정의 특수성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파리에서 특파원으로 이제 4년간 일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파리에 살던 집이 그게 국제 에너지 기구 헤드쿼터랑 한 200m 떨어져 있었어요. 그냥 에펠탑이랑 되게 가깝거든요. 근데 거기를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전력시장국장 캐나다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랑 막 얘기하는데 이제 이 양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이 원전 건설에 있어서 굉장히 예외적인 사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예외적이라는 게 어떤 뜻이었냐면 공기에 딱 맞춰서 이제 할 줄 안다. 근데 이런 거였는데 프랑스만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원전이라고 하는 게 한 업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한수원 있잖아요. 한국수력원자력에 이제 원전이 진다고 할 때 그때 이제 그 회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그 여러 협력업체들과 함께 하나의 서플라이 체인을 구성을 하면서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손발이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원전을 짓는데 필요한 부품은 그거는 뭐냐면 이 다품종 소량 생산이에요. 원전이란 게 뭐 전 세계적으로 막 수백 개, 수천 개씩 막 뭐 똑같은 게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다르고 지역에 따라 다르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부품도 만들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프랑스 같은 게 늘어지냐면 사실 프랑스가 원전 강국이긴 하지만 대체로 프랑스에 있는 원전들은 1970년대하고 80년대에 만들어진 게 많아요. 2000년대 들어서는 건설한 게 거의 몇 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게 잘 구성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기술 협력업체 이런 회사들한테, 이런 기업들한테 끌려다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막 지어보다가 협력업체가 이거 설계를 바꿔야 되겠는데요. 이러면은 이제 그래서 설계를 바꾸는데 한 1, 2년 걸려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늦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전 바깥에 이렇게 만드는 거, 원자로를 만드는 거를 콘크리트 배합을 했는데 배합을 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콘크리트 쳐봤는데 이게 배합이 잘못돼서 부시고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잦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이렇게 지연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핀란드의 프랑스 전력공사 EDF라고 그러죠. 이 회사가 짓는 이 원전이 17년이나 걸렸던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공기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잘 맞출 줄 아니까 그러니까 이 국제에너지기구의 전력시장국장이 한국은 예외적인 경우다라는 거고, 사실 이게 공기가 늘어지면서 이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게 돼요. 사실 원전이 2000년대 들어가지고 세계적으로 투자가 위축됐던 게 뭐 위험하다, 폐기물이 어쩌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이게 이제 공기가 늘어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경제성이 안 나온다. 그래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많이 안 됐던 그런 측면이 되게 크거든요. 알려진 것과는 좀 반대네요. 약간 달라요.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이 체코에서 프랑스를 누르고 원전을 수주를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맥락에서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오해를 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번에 이제 체코에서 원전을 수주를 한 거 있잖아요. 이건 뭐 덤핑했지 않느냐, 프랑스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써서 얻어낸 거 아니야, 이런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약간 잘못된 견해이거나 이제 오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런 그 차이로 인해서
원가가 달라요. 프랑스가 짓는 거하고 우리나라가 짓는 거하고 건설 원가가 똑같은데 우리가 더 낮은 가격을 써냈으면은 그러면 덤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세계 원자력 협회의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원전 건설의 원가가 프랑스의 45% 수준, 절반도 안 돼요. 원가 자체가 싸다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더 낮은 가격을 써내가지고 입찰에서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근데 그게 나타난 거고 이제 체코에서도 이제 공기를 잘 맞출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뭐 이런 걸 봤겠죠. 네. 기자님 그러면은 뭐 지금 말씀만 들어보면 네. 우리나라가 원가가 싸니까 저렴하게 어쨌든 입찰할 수 있는 거고, 네. 뭐 공사 기간을 우리는 잘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있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은 체코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코 입장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거기가 체코란 나라가 한국이랑 가깝겠어요? 프랑스랑 가깝겠어요? 아무래도 웬만하면 프랑스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같은 EU 일원이고 가까운 나라고 뭐 비슷한 조건이면 프랑스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네. 그러면은 메인 주제는 아니지만 그럼 우리나라가 좀 공기를 예외적으로 잘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좀 뭘까요? 그러니까 프랑스랑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가까운 과거에 원전을 좀 많이 지어봤고 이 여러 협력업체들 간의 서플라이 체인이 잘 이제 구축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협력업체들한테 좀 덜 끌려다닌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협력업체에서 이 설계를 좀 바꿔야 되겠는데요. 이거 바꾸는데 한 6개월 걸리는데요. 근데 이런데 끌려다니면 공기 계속 늘어지는데 이제 그거를 컨트롤할 줄 아는 노하우가 있다는 걸 이제 제가 도식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럼 우리나라는 그래도 최근까지 건설을 좀 나중에 이제 원전을 들어왔으니까 그런 회사들이 좀 남아 있고 그런 걸 좀 노하우가 있다. 노하우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국뽕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뭐 합리적인 이유가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은 부자 미국 가난한 유럽 책에서 공무원만 567만 명인 프랑스의 느려 터진 행정 절차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적어주신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 국가 인구가 다르니까 도대체 얼마나 공무원이 많은데 좀 느린 거냐. 그래서 이제 방금 제 책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요게 제가 이제 그 특파원 생활을 4년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꼈던 그런 거를 정리를 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미국과 유럽의 경제적 격차가 어느 정도 좀 벌어졌다는 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체감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작년 정도를 계기로 해서 미국하고 유럽에서 진지하게 이런 걸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런 트렌드를 읽고 제가 이제 제가 특파원 경험을 한 거를 합쳐가지고 이제 이런 책을 냈는데 이제 공무원들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공무원 사회를. 이제 프랑스가 이제 되게 공공 부분이 비대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숫자를 한번 보시죠. 제가 이제 한번 조금만 뽑아보니까 프랑스가 공무원이 567만 명이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117만 명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프랑스는 전체 국민의 8.7%. 어마어마하죠. 그럼 거의 뭐 12명 중 11명 중에 1명. 네. 엄청 많고 우리나라는 2.3%. 인구가 얼마 차이 안 나는데 6,500만 대 5천만인데 이 정도면 너무 그렇죠. 우리가 적은 건지 프랑스가 많은 건지 모르겠네요. 프랑스가 굉장히 많은 거죠.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뭘 고려를 해야 되냐면 프랑스는 공공의료 체계를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567만 명에는 그 공공 간병 인력이 있어요. 그게 이제 100만 명이 넘는데 그게 포함된 숫자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 이제 공무원 신분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라에서 월급을 주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이제 공기업 직원들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감안하긴 해야 됩니다. 그쵸. 근데 또 뭐가 있냐? 프랑스도 공기업들이 되게 많고 거기 직원들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그 프랑스의 우정공사 라포스트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우체국인데 여기 직원만 해가지고 25만 명이고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프랑스의 원전 짓는 EDF라는 전력공사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한전 이런 건데 거기 직원만 해도 16만 명 뭐 이래요. 진짜 많네요.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많은 이유. 이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제 프랑스는 국가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철학이 있어요.
국가 철학이 공무원 일자리 자체를 국가가 많이 해야 된다. 많이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이거는 뭐냐면 식민 지배의 잔재가 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제국을 건설을 했었잖아요. 옛날에 식민지를 그렇죠. 많이 거느리고 그러다 보니까 큰 이 제국을 관리하고 통치하고 경영하기 위한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어요. 관료 조직이 좀 비대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공기업하고 공무원들의 이제 합쳐가지고 네. 전체 일자리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 이거를 보면은 OECD 통계를 보면요. 프랑스가 한 21% 됩니다. 되게... 영국이 한 16%, 미국이 15% 정도거든요. 확실히 높네요. 근데 이게 5%포인트, 6%포인트 차이지만 네. 일자리 개수로 치면 수백만 개의 차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공무원들 월급을 주는데 재정 투입을 더 많이 해야 되고요. 그쵸. 근데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 공공 부분이 비리한 만큼 민간 활력이 줄어요. 그리고 공무원들 많으면은 그러면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규제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나타나는데 그럼 공무원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일 처리가 빠르냐 별로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기자님, 네. 아무래도 일을 하는 공무원 숫자가 많으면, 네네. 뭐 한 명이 할 거 두 명이 한다고 치면은 네. 2배로 빨리 되는 것까지는 안 봐도 한 2배로 우리나라보다 빨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상식적으로 우리 상식에서 생각해 보면 그게 맞죠. 네. 근데 프랑스에서 일 처리가 어느 정도로 늦냐면 제가 이제 파리 가가지고 네. 이제 체류증을 먼저 발급을 받은 다음에 체류증을 발급받는데 한 5개월 걸렸어요. 체류증은 빨리 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5개월 걸렸는데 네. 5개월 걸린 거 가지고 이제 그때 제가 알고 지내던 일본 방송사에 일본 그 후지 TV의 파리 특파원인 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야 5개월이면 엄청 빨라진 거야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체류증이 나오자마자 이제 다른 서류를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제가 운전면허 교환을 신청을 했어요. 네. 근데 한국 운전면허증을 제출을 하면 이제 프랑스 운전면허증을 주는 게 그렇게 서로 호의적인 제도가 이제 협정이 돼 있거든요. 서로 인정하자. 네. 근데 그거를 신청했는데 얼마 걸렸냐면 1년 1개월 걸렸어요. 봤는데 신청해가지고 기자님이 내고 1년 1개월 뒤에 면허증을 네. 그 사이는 계속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했죠. 너무 늦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그 행정 절차나 이런 게 되게 느려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물어봤죠. 그렇죠. 근데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이 빨리빨리 일하는 건 미국식 문화다. 해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한 거부 정서가 좀 있다는 얘기가 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에서는 미국식 문화, 아메리칸 스타일을 약간 상스럽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류나 분위기 이런 게 좀 있어요. 자기네들이 좀 더 그 고매하고 우아한 사람들이다 뭐 이런 게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비하면은 그 온라인화가 좀 덜 됐어요. 업무 프로세스가 손으로 일하는 게 좀 더 많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이 급여가 좀 낮거든요. 급여가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한다 이런 정서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되게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운전면허증 교환하는데 그러니까 13개월 걸린 거를 왜 그런가를 이제 제가 그때 친하게 잘 알고 지내던 프랑스인 스타트업 경영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하기에 본질적인 건 이렇다는 거예요. 뭐냐면 공무원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쵸. 근데 업무 프로세스가 굉장히 행정 절차가 빨리 진행이 되면 그 많은 공무원이 필요 없다는 게 증명이 되니까 그래서 일부러 천천히 한다는 거예요. 그쵸. 네. 빨리빨리 나오면 다들 놀고 있을 테니까. 그렇죠. 이렇게 빨리 되는데 그러고 너네 놀고 있잖아 해가지고 이제 인력이 인력 감축에 대한 압력이 커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들은 건데 운전면허 교환 같은 경우에 암묵적으로 하루에 몇 명만 해준다라는 걸 자기들끼리 룰을 정해놓고 딱 그것만 해주고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일이 밀려 있어야 이 정도 사람이 필요하구나. 야 이게 그래서 이게 프랑스인들 자기네들도 행정 절차에 느린 거에 대해서 되게 답답해해요. 제가 이제 파리에서 알고 지낸 프랑스 기자 중에 그 르몽드의 실리콘밸리 특파원을 하고 들어온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미국에서 일할 때 미국인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왔는데
자기 부인, 자기 와이프의 체류증을 신청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안 나오니까 내가 고국에 돌아온 게 맞구나라는 거를 실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메일로 업무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체감적으로 제가 이제 유럽 특파원에 있으니까 이제 뭐 독일, 영국, 프랑스 뭐 많은 사람들이랑 이제 이메일 주고받고 해보면 프랑스는 되게 보내보면 그날 답이 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뭐 적어도 하루는 지나야 돼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네. 대충 한 반나절 정도 걸리면 와요. 영국은 한두 시간이면 오더라고요. 근데 약간 미국의 느낌 나네요. 확실히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근데 기자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무원 숫자가 좀 많은데 네. 속도가 느리다고 하면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민족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느리냐면서 뭔가 문제 제기를 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프랑스는 국민들이 그렇게 느껴도 그걸 바꿀 만큼 뭔가 문제를 못 느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사회적으로 인정을 하자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랑 사고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사고. 그러니까 뭔가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좋은 정서인데 네. 상대방의 일하는 문화나 이런 거를 이렇게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하려고 하고 상대방을 내 뜻에 따라서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뭐 네. 오래 걸리나 보다. 그렇죠. 그리고 사기업이라고 해서 이제 사기업이 물론 이제 행정 관서보다는 좀 빠르다고 해도 사기업 기준에서도 자기네들도 그렇게 일을 빨리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안 하는데 다른 사람 보고 너는 빨리야 이렇게 프레셔를 주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기자님 아무리 그래도 이게 체류증이 5개월, 운전면허증이 1년씩 걸리면 뭐 그건 서로 간에 인정한다고 쳐도 되게 불편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님 입장에서도 계속 면허증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불편해도 그냥 국민들이 참는 게 기본 베이스예요. 그렇죠.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완전 다르네요. 달라요. 우리는 못 참는 게 베이스예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기자님 또 프랑스에서는 여름에 휴가를 이제 길게 간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저도 예전에 만나본 그 워킹홀리데이 잠깐 호주 갔다가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호주에 왔어요. 그래서 너는 뭐냐? 나는 여기 워킹홀리데이로 몇 달 왔다 했더니 자기는 휴가로 4개월을 왔다. 그럼 애들을 왜 데리고 왔어? 4개월 동안 여기 학교 보내려고. 그건 좀 문화 충격 받았거든요. 그게 제가 한 15년 전인데. 그래서 이런 휴가 문화를 우리는 부러워한단 말이죠. 사람답게 산다. 근데 과거에는 그게 당연시 됐지만 지금은 좀 너무 적게 하다 보니까 경쟁에서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제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분명히 프랑스 사람들이 일을 적게 하는 건 맞아요. 여름 휴가 대충 한 3주 정도 가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뭐 4주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뭐 7월 중순이 넘어가면은 이제 파리에서 별로 일이 안 돼요. 가게도 뭐 많이 닫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뭐 이메일을 보내잖아요. 그럼 한 1분 만에 이제 자동 답신이 와가지고 뭐 몇 월 며칠까지는 내가 휴가라서 답을 안 한다. 대체자가 아니고 답을 안 한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을 덜 한다는 거 있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지 이제 일을 덜 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부러워하고 그쵸.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뭘 잘 봐야 되냐면 이게 대기업의 정규직만의 얘기다라고 하면 되게 좋은 거예요. 그쵸.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프랑스도 그렇고 유럽이 전반적으로 비정규직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연평균 근로시간 이걸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지금 이 그 한국은 이제 작년 기준으로 1872시간. 그러니까 OECD 평균보다 이제 한 130시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일 너무 많이 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미국도 근데 OECD 평균보다 높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조금 빨리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2022년 기준으로 이 자료를 보면 1911시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프랑스는 1500시간. 되게 적잖아요. 좀 적네요. 많이 적죠. 많이 적어요. 370시간. 그러니까 분명히 여가를 많이 즐기는 게 맞고 휴가도 많이 즐기고 주 35시간을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안정적이고 고급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만 이러면 되게 좋은 건데 그렇지 않아요. EU 집행위원회에서 2021년에 유럽 각국의 비정규직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낸 거가 있어요. 거기 보면 프랑스의 비정규직 중에서 일을 더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못한다는 응답이 전체 3분의 1에 달했어요. 근데 그게 뭘 얘기를 하냐면 계속 저성장 국면에 있잖아요. 네. 성장률이 낮고 그러니까 그 질 낮은 일자들이 되게 많고 그러니까 고용주들이 네. 정말 마음씨가 좋아가지고 너 조금만 일해 조금만 일해도 월급 줄게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질 낮은 일자리 조금만 일하는 약간 아르바이트식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주는 거고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비정규직들이 이제 일을 하면서 수입이 모자라니까 그쵸. 일을 조금 더해서라도 소득을 늘리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못 얻는 그런 경우가 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쓴 책 이 책에는 이제 월가의 큰손이라고 하는 캠 피셔 회장, 피셔 인베스트먼트 회장 이분이 추천사로 써주시고 직접 한 책부터 책 글도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 제가 이제 직접 연락이 되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 얘기가 뭐냐면 아니 미국이 더 잘 사는데 일도 더 많이 한다. 유럽은 더 못 사는데 미국보다 일을 덜 한다. 그러면 맞아요. 할수록 격차 커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상식적으로 맞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이게 이제 일을 조금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세계 최대 연기금 어디예요? 노르웨이 국부 펀드 있잖아요. 이제 여기 니콜라이 탕엔 회장도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해가지고 아니 이게 미국인들이 유럽 사람들보다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더 치열하게 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유럽인들의 각성을 이렇게 촉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유럽에서는 특히 프랑스가 이제 그런데 이제 연금이 잘 돼 있어요. 복지가 잘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막 그 사회 상류층으로 부득부득 올라가려고 막 애를 쓰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우리랑 달라요. 그냥 뭐 네. 이대로 살아도 행복하지 네. 뭐 이런 느낌. 정서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연금이 잘 돼 있으니까 아니 뭐 주당 35시간 일하고 빨리 퇴직해가지고 연금 받고 노후를 보내면 되는데 굳이 일을 뭐하러 많이 해.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중요한 게 하나 뭐가 있냐면 이 세금하고 사회보험료로 가져가는 게 국가가 걷어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을 더 많이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버는 소득이 있어도 나라가 가져가는 비율이 크다 보니까 더 많이 일해야 된다는 의지가 그렇게 크지가 않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뭐 1,000만 원 더 벌었는데 세금으로 막 600만 원 가져가.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그냥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일을 더 많이 유럽 사람들보다 일을 더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이제 미국은 유럽에 비해서 복지가 훨씬 약해요. 약하죠. 그러니까 내가 일을 더 많이 해가지고 소득을 늘려야 되겠다, 인컴을 늘려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도 있고 또 미국은 유럽에 비해서는 세금도 덜 걷고 사회보험료도 덜 걷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면 자기 인컴이 늘어나는 속도가 유럽 사람보다 훨씬 빠른 거죠. 유인이 확실하게 있네요. 그렇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프랑스인들이 휴가를 우리는 막 정말 한 달씩 간다고 부러워만 하는데 그게 사실 일반 정규직 정말 이렇게 멋있는 이제 양복 입고 있는 분들은 뭐 그럴 수 있지만 사실 대부분 많은 수의 프랑스 분들은 더 일하고 싶어도 이 저성장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못 얻어서 그냥 더 벌고 싶어도 가는 면도 있고 또 동시에 이제 유럽, 프랑스 내에서도 좀 이제 일을 더 해야 된다 우리 여론도 있다. 세금도 많이 걷는다. 뭐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을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더 근로시간을 줄일 필요는 있는데 근데 이제 유럽에서 근로시간이 적은 거를 마냥 부러워만 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또 그들의 문제도 있다. 그렇죠. 그럼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연금제도 우리는 이런 거 복지가 잘 돼 있으면 부러워만 하잖아요, 사실. 특히 뭐 북유럽 뭐 이런 아유 뭐 무덤에서 요람까지. 근데 그런 거가 강화가 되면 또 이제 근로 의욕이 좀 줄어든 그런 효과도 있다. 그렇죠.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